부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3 그 6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냉전 체제의 형성과 그 영향부터 광복과 국토의 분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냉전 체제의 특성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 영향이 한반도에 어떻게 끼쳤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을 맞아서 광복 이후에 우리의 국토가 분단되고 신탁 통치를 둘러싼 이념 대립 상황이 발생하게 된 상황을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냉전 체제의 형성, 전쟁을 양국 간에 팍 싸워버리는 걸 열전이라고 하죠. 하지만 본격적인 치고받고 하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더라도 차가운 가운데 이제 싸울 수 있는 대립하는 냉전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서유럽이 쇠퇴하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이 쇠퇴하고 미국과 소련 중심의 새로운 세계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미국에서 개발한 핵폭탄, 원자폭탄이 이제 일본의 항복을 가져왔다면 이제 그 뒤에 이러한 가공할 살상 무기를 소련도 갖게 되면서 서로가 이제 큰 전쟁은 치르지 않고 대립하는 상황이 체제 대립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동유럽을 중심으로 소련의 팽창주의, 공산주의 팽창 정책이 진행이 되고 이걸 이제 저지하려고는 미국이 유럽에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원하겠다는 이른바 당시 대통령 트루먼의 이름을 따서 제가 너무 크군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로써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군으로 함께 싸웠던 미국과 소련은 공식적으로 이제 경쟁 체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이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대립하게 됩니다. 유럽의 냉전이 아시아에서는 열전으로, 유럽 냉전 콜드워라고 하는 것은 주로 유럽적인 상황이고요. 아시아의 지역에서는 이제 그러한 냉전이 실제 말해서 열전 상황으로 터지게 되는 거죠. 그 화약고가 되었던 것은 한반도였습니다. 중국은 국민당의 중화민국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에 연합군으로서 참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본과의 싸우는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의 세력이 커지면서 그들 내에서 국공 내전이 국민당과 공산당의 싸움, 국공 내전이 전개됩니다. 이 싸움의 최종 승자가 이제 중국 공산당,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이 되고 중국 대륙을 차지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장개석, 장제스가 이끌던 중화민국은 대만, 지금 타이완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죠. 밀려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6.25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인도차이나 반도에서는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 모든 게 냉전의 영향을 받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열전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반공 고점으로 소련과 맞서기 위해서 미국은 일본을 전쟁 범죄 국가였던 전범 국가였던 일본을 다시 살려주죠. 보통 국가로 바꾸는데 앞장서고 오히려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파트너로서 지위를 부여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미일 동맹에 기반한 해양 세력이 한 축을 아시아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조선 건국 동맹이 국내에서 일본을 엎고 일본의 조선 총독부를 엎어버리고 광복을 준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복이 됐기 때문에
건국동맹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이제 본격적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거죠. 애국 선열들의 피땀 흘린 독립운동의 결과 연합국은 우리 민족의 독립을 약속했죠. 그게 바로 카이로 선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확인했던 게 포츠담 선언이고요. 어, 연합군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그 연합군의 두 축인 미국과 소련이 한국의 진로, 한국의 향후 국가 정부 수립으로부터 한국의 진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이 와중에 이제 건국동맹은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약칭 건준을 조직하고 활동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자신들의 패배를 확인하고 있었던 조선 총독부는 자신들이 안전하게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을 찾게 되는 거죠. 그 인물이 바로 몽양 여운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선 총독부는 여운형과 행정권을 넘기겠다는 교섭을 하게 되고, 여운형은 정치 활동을 간섭하지 말아라. 새로운 나라를 건설을 위한 우리의 활동을 간섭하지 말라라고 약속을 받아내고 건국준비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양지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중도 좌파였던 여운형과 그다음에 민족주의 진영의 안재홍 같은 분들이 이제 손을 잡고 좌우 합작으로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한 거죠. 건국준비위원회는 각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고 치안대를 조직해서 속속 일본군의 무장 해제와 우리의 군대 준비 상황, 이런 치안 유지 상황들을 통한 질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총독부가 우리에게 넘기기로 했던 행정권 이양을 부정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건 한반도 38도선을 기준으로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오고 북쪽은 소련군이 들어와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하고 일본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정권을 받는다고 자신들끼리 합의를 한 거죠. 38선을 기준으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조건으로 소련군과 미군이 진주하기로 한 이상 이들은 이제 소련에게 항복을 하는 거지 우리에게 정권을 넘겨주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차지하고 있었던 경찰서와 방송국을 다시 장악합니다. 그래서 건국준비위원회 활동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익 진영이 이제 건국준비위원회를 이탈하게 되고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일단 나라를 세워서 미군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했던 좌익 진영을 중심으로 여운형을 중심으로 급하게 조선 인민공화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조선인민공화국 하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지금의 북한과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북한의 정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이때 여운형이 선포했던 조선인민공화국과는 다른 별개의 나라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한에는 미국 지역이, 북한 지역에는 소련군이 들어오는 거죠. 왜 우리나라가 38선으로 분단되게 되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미국이 38선을 소련에게 제한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시 소련군은 만주에서 일본군에 해방되기 전에 일본군의 관동군을 예상보다 훨씬 잘 격파하면서 순식간에 남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미 나남이라든가 청진 쪽으로 한반도 북쪽 지역에는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군대가 들어와 있었던 거죠. 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키나와를 이제 겨우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한반도는커녕 일본 본토에도 아직 발을 내딛지 못한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좀 다급해집니다.
자신들이 일본과의 싸움에서 계속 일본 본토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그걸 악착같이 막으려고 할 테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소련군은 파죽지세로 한반도 북부를 점령해 오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 한반도 전체가 소련군에게 점령될 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38도선을 기준으로 남북을 분할하자라고 소련에 제안하게 되는 겁니다. 이 조건을 소련이 수용을 하게 되고요. 이 제안을 수용하게 되고, 그리고 38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의 군정이 실시되는 거죠. 이로써 한국의 독립은 보류됩니다. 미 군정은 한반도를 직접 통치합니다. 조선 총독부, 자신들이 부려먹기 편한, 자신들은 한반도에 대한 한반도를 통치하겠다는 고민이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별 생각 없이 이전에 조선 총독부, 한반도를 잘 알고 있고 다스려 봤던 조선 총독부의 행정 체제를 그대로 재활용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은 조선 총독부의 통치에 참여했던 친일 관료들과 경찰들이 그대로 재기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아직 충칭에서 돌아오지 않았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김구가 이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여운형이 국내에서 급하게 선포했던 조선인민공화국 등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립한 정치 조직은 인정받지 못하죠. 반면 38선 이북을 점령한 소련은 간접 통치합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진 그 건국준비위원회가 이제 인민위원회로 조선인민공화국이 선포되고 나서 지방의 건준 지부는 인민위원회로 이제 변신하게 되는데요. 이 인민위원회를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민족주의 세력, 우익 진영에 대해서는 좀 억압하는 정책을 펼치고요. 김일성 등 공산주의 세력을 후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소련으로서는 당연하겠죠. 그러면 미군정은 왜 직접 통치를 선택했고 소련군은 왜 간접 통치를 선택했을까요? 미군의 경우에는 당시 한반도 전체의 분위기가 좌익 쪽으로 좀 기울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대로 두거나 간접 통치를 맡기게 되면 사회주의, 더 나아가 공산주의 분위기로 가버릴까라는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통치를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진영 쪽으로 만들어 가겠다, 질서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소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분위기니까 그대로 간접 통치를 하더라도 간접 통치를 하면서 자기가 조금씩만 좀 요 공산주의 진영을 밀어주더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정권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 미국, 소련, 영국 이 세 나라의 외무장관들이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갖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한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결정이 세 가지 나오는데요. 한국의 정부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임시 민주정부를 세우겠다. 이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임시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은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리고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최대 5년간의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 이 세 가지가 결정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첫 번째가 신탁 통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임시정부 수립이고 두 번째가 공동위원회 설치고 세 번째가 신탁 통치라는 겁니다. 가장 핵심은 한국인에 의한 임시정부를 세워주겠다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우리야 충칭에 있었던 김구 선생이 이끌고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통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뭐 중도 세력이나 좌익 세력 같은 경우에는 조선인민공화국, 여운형이 선포한 조선인민공화국이 정통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미국과 소련 군정
특히 미군에 의해서 모든 정치 세력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됐든 우리끼리 정부를 세우는 과제가 필요한 거죠. 비록 다시 임시자를 달게 됐더라도. 그런데 동아일보의 그 역사를 바꾼 오보, 가짜 뉴스죠. 왜곡 보도에 의해서 신탁 통치를 소련이 주장을 했고 미국은 반대했다라는 식의 보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한반도 내에서는 극심한 좌우 이념 대립 상황이 벌어지죠. 실상은 이러했습니다. 미국은 신탁 통치를 먼저 제안했고요. 필리핀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최대 50년까지 하자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소련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제 이게 협상을 통해서 확 줄어든 게 최대 5년간인 겁니다. 그러면 동아일보의 오보는 무엇이 오보입니까? 신탁 통치를 제안한 게 미국이라는 사실을 빼버리고 소련이 이제 이걸 줄이자라고 주장했던 소련의 안을 미국이 반대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만 살려서 소련이 신탁 통치를 제안했고 미국은 반대했다라고 이렇게 완전히 상황을 바꿔버린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탁 통치라는 말을 듣게 된 우리는 어떤 입장이었겠습니까? 수십 년간 죽어라고 독립을 해서 싸웠는데 열강들이 너희들은 스스로 나라를 통치할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가 5년간 최대 5년간 더 다스릴게. 너희들은 자주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애들이야라고 무시됐다라고 무시받았다라고 무시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민족주의적인 감정에 많이 호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임시정부를 이끌고 이제 임시자만 떼고 정식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김구 선생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극렬하게 나서서 반탁 운동을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게 되는 거죠. 우익 진영은 신탁 통치를 한국의 자주권이 부정당한 것으로 인식을 했던 겁니다. 처음에 신탁 통치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알려졌을 때 신탁 통치를 반대했던 좌익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을 제대로 알고 나서 신탁 통치가 독립을 위해서 우리를 지원해주는 하나의 방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이들도 반탁을 했습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지지한다 라는 식으로 이제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죠. 이때 그동안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하던 사람들이 신탁 통치 반대 세력, 우익 진영에 대거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좌익은 나라 신탁 통치에 찬성한 애들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요. 본인들이 진짜 민족주의 진영인 것처럼 세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념 세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한 지역에서는 극심한 이념 대립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